완벽한 소녀와 비극적인 운명 한민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그녀의 가족과 가문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민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소녀 이상으로 지혜, 품격,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춘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민지는 어디서든 총명함과 강렬한 집중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민지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유일한 딸이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큰 상실감을 겪으며 자라났다. 8살 때 그녀는 교통사고로 부모님 2분을 모두 잃었다. 나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강인한 의지를 가진 외할머니가 민지를 사랑과 희망으로 키워주었다. 그때부터 민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녀와 가족처럼 무기력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꿈을 꾸며 보냈다. 비록 유년 시절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것은 이 소녀의 눈부신 빛을 꺼뜨리지 못했다. 할머니가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을 때마다 민지는 가벼운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 "할머니, 저는 누구든 고통스러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들을 치유해 줄게요." 고등학교 생활 내내 민지는 수많은 우수한 업적을 쌓아갔다.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전국 과학대회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생물학대회에 출전했던 경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특별했던 점은 단순히 학업 성과가 아니라 누구보다 존경할 만한 삶의 태도였다. 그녀는 한 번도 오만함을 나타낸 적이 없었고 항상 반 친구들을 도왔으며 주말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돕는 봉사활동에도 시간을 할애하곤 했다. 알츠하이머는 가슴 아프게도 그녀의 할머니가 매일 싸우고 있는 병이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민지는 생명공학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밝고 다채로운 색깔로 그려진 완벽한 그림 같았다. 민지를 지도했던 김윤석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민지는 피곤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유일한 학생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학업을 완수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민지는 끊임없는 노력의 이면에 커다란 목표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꿈은 그녀가 명성이나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할머니를 돕기 위해 간직해 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 이름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민지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비범한 총명함을 가졌음에도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서울대학교처럼 붐비는 환경에서도 한 번도 소외감을 느끼는 법이 없었다. 검은 머리칼, 흰 피부, 온화한 눈빛은 그녀를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약혼자인 지훈에게 한 번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나 장미꽃은 필요 없어. 그냥 더 좋은 현미경 하나 사줘." 박지훈은 민지의 사랑을 완성하는 조각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2년 전 대한민국의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재능 있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젊은 사업가였다. 둘은 단순히 외모가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서가 아니라 영혼의 공감대를 공유하며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그들의 결혼식은 2021년 11월 17일 제주도의 한 고풍스러운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마치 아이러니한 장난처럼 다가왔다. 민지는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기도 전에 운명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빛을 잃고 말았다. 2021년 11월 12일 민지는 늘 그렇듯 자신의 두 번째 집이라 부르던 모레큘을 연구실로 들어섰다. 결혼식을 앞두고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는 웃으며 약속하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누구와도 행복을 나눌 수 없게 되었다. 한민지, 재능과 매력을 겸비한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그 순간 운명의 날과 수수께끼 같은 실종. 2021년 11월 12일 인천의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쓸쓸한 겨울의 또 다른 하루를 알리고 있었다. 한민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환한 미소를 띠며 오늘이 중요한 날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결혼식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녀는 곧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 지훈과 함께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더 긴급한 과제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모든 열정과 이상을 담은 연구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일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까지 돌아와서 같이 밥 먹어요. 민지는 집을 나서면서 소중한 할머니께 밝게 말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그 순간이 손녀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08시경 그날 아침 8시쯤 민지는 학교에 도착했다. 하얀 셔츠와 베이지색 롱스커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매력적이었다. 실험실 밖에서 마주친 동기들은 재능 넘치고 존경받는 학생인 민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민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지만 이는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10시 11분 예고 없이 사라지다. 몰레큘. 건물 정문의 CCTV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가는 민지를 마지막으로 포착했다. 그녀는 익숙한 실험실로 들어가던 길에 동기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후로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점심시간 정오 무렵 지하실에서 화재 경보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건물 내 모든 직원과 학생들은 즉시 대피했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민지가 대열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가 건물을 나서는 어떠한 CCTV 영상이나 경보 이후의 움직임도 기록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전체를 뒤덮은 불안감은 점점 짙어져 갔다. 저녁, 침묵이 만들어낸 공포. 민지는 당초 오후 5시에 실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와 저녁을 함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계가 저녁 8시를 넘어섰을 때도 민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실험실에 꺼진 상태로 남아있었고 걸려오는 전화는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다. 민지의 룸메이트인 이지현은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민지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켰어요. 만약 늦어진다면 반드시 저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지현은 경찰에 연락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험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실종된 그녀의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여전히 검은 어둠 속 같은 벽만이 그들을 막아섰다. 가족과 약혼자의 비통한 민지의 실종 소식을 들은 가족과 약혼자 박지우는 단순한 해프닝이길 바라는 희망이 곧바로 산산이 부서졌다. 민지는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훈은 사건 현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에 젖은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밤. 더해지는 압박감. 몰레큘 건물은 철저히 봉쇄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초기 경찰은 화재 경보로 인해 민지가 일시적 혼란이나 혼미 상태로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모든 출입구가 철저히 확인된 후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고 어떤 CCTV도 그녀가 건물을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지하 실험실은 조사자들에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남겼다. 강한 조명이 없는 어둑한 복도와 여기저기 찢어져 나뒹구는 안전 표시판들, 그리고 묘하게 눅눅한 냄새는 압도적인 공포를 자아냈다. 조사반의 발걸음 소리는 관 속의 두드림 같았다.
이 공간은 민지의 부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공간을 꽉 채운 듯한 기분을 주었다. 한 조사 요원이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끝나지 않는 긴 밤 경찰, 친구들, 교수들까지 모두 합심하여 건물 구석구석을 뒤지며 민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실험동물 보관실과 지하실에 각 방을 샅샅이 뒤졌고 그중 실험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마른 핏자국이 묻은 흰 가운 한 벌이 발견되었다. 이는 민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가올 더 큰 공포의 단서일 뿐이었다. 자정을 넘기며 민지를 무사히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차 옅어져 갔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차가운 어둠에 삼켜지는 비명 없는 절규처럼 여겨졌다. 그녀가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한민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다. 2021년 11월 12일은 누구도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다. 이는 모든 희망과 환희를 운명이 앗아간 날로 기억되었다. 벽틈 속의 공포. 2021년 11월 15일 인천은 흐리고 무거운 하늘 아래 깊은 가을의 한기를 도시 구석구석에 들이우고 있었다. 몰레큘 모래출에 실험실 지하실에서 불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역질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이 냄새가 동물 사체를 처리하던 실험실 보관실에서 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냄새는 점점 진해지고 무겁게 공간을 뒤덮으며 모두를 숨막히게 했다. 당국은 즉각 조사팀과 법의학팀을 현장에 보냈다. 건물은 폐쇄되었고 모든 직원과 학생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도록 요구받았다. 조사팀은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그 흐린 통로를 따라갔다. 고장난 듯 깜빡이는 빛 아래 냄새는 그들을 지하에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첫 번째 발견. 이상한 벽 틈 어두운 복도를 하나하나 탐색하던 도중 한 조사관이 벽에 부착된 철판 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래는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철판이었지만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누군가 뜯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보였다. 철판 위에는 이미 말라붙은 더러운 손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현장에 있던 모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느낌을 받았다. 마치 한치 앞에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철판을 열어봐. 조사팀의 지휘관은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나사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통로로 날카로운 냉기가 밀려 들어왔다. 창문이나 환기구조차 없는 복도에서 느껴지는 이 차가운 바람은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철판이 떨어져 나가자 그 뒤에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틈이 드러났다. 냄새는 순식간에 더욱 강렬하게 퍼지며 조사관들을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희미한 손전등에 비친 모습에 모두는 충격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사람인가? 한 조사관이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다. 끔찍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 벽 틈 속에는 거꾸로 매달린 한 시신이 있었다. 두 다리는 금속 배관에 닿아 있었으며 좁은 공간은 시신을 압박하듯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민지의 시신이었다. 민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엉망인 모습으로 주름지고 구겨져 있었다. 이는 결혼식을 며칠 앞둔 그녀가 입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웨딩드레스를 어이없게도 비꼬는 모습처럼 보였다. 한쪽 발에는 양말만 신겨져 있었고 손은 얇은 철사로 꽁꽁 묶여 피가 배어나온 흔적이 있었다. 얼굴은 검푸르게 변한 채 차갑고 고통스럽게 아래로 숙여져 있었으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채 벽면에 일부 달라붙어 있었다. 왼손에는 약혼 반지가 여전히 남아 약하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산산조각난 행복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눈꺼풀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공허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기억되던 얼굴은 이제 아픔에 찬 무언의 비명을 남기고 있었다. 한 조사관은 견딜 수 없어 황급히 얼굴을 돌렸으나 그 장면은 이미 잊을 수 없이 깊게 각인되었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현장 분석, 소름 끼치는 비밀들, 벽틈처럼 좁은 공간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은 조사팀에게 큰 의문을 남겼다. 누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이토록 협소한 곳에 넣을 수 있었을까? 조사관이 벽틈의 폭을 측정한 결과 그것은 고작 50cm에 불과했다. 이는 사람의 어떤 움직임도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유일한 가능성은 민지가 사망 후에 이곳에 숨겨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벽 안쪽에서는 말라붙은 핏자국들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었다. 이는 민지가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저항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더 끔찍한 것은 피로 그려진 듯한 희미한 웃는 얼굴 모양이었다. 마치 범인이 희생자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남긴 듯 보였다. 민지의 목에 감긴 철사는 그녀의 사망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철사의 흔적이 고르지 않아 범인이 한때 멈칫했지만 결국 비정하게 그녀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암시했다. 시신 근처의 어두운 구석에서 부러진 금속 갈고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행 도구이거나 시신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전에 발견된 민지의 피 묻은 실험용 가운도 이 근처에 일부러 남겨진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범인이 남긴 일종의 메시지인 듯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충격, 한민지의 시신 발견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특히 그녀의 외할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약혼자인 박지우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의 눈은 혼이 빠져나간 듯 벽 틈만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물만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울대학교 전체는 이미 깊은 침묵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다. 민지의 시신이 벽 틈에서 꺼내질 때 한 조사관이 마치 기도를 드리듯 낮게 속삭였다. 우리는 반드시 당신의 정의를 찾아줄 것이다. 그 범인이 누구이든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피와 저항의 흔적 한민지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몰래큘 모래출. 건물 지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채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 잠겼다. 그러나 그 소름 끼치는 모습은 끝이 아니었다. 조사팀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살해되기 전 끔찍한 저항의 순간을 겪었다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섬뜩한 현장의 시작 법의학팀의 이목을 가장 먼저 끈 것은 실험실 중앙에서 벽틈이 있는 공간까지 이어진 피의 흔적이었다. 그 자국들은 일정하지 않고 일부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무력한 상태로 끌려갔음을 암시했다. 좁은 복도에서는 조사관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는 공포를 각성시키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한 조사관이 바닥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어지럽게 흩어진 긁힌 자국들을 보았다. 이건 아마도 피해자의 손자국일 겁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낮게 중얼거렸다. 이 긁힌 자국들은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신라 같은 생명줄을 움켜쥐려 했던 흔적이었다. 절망적인 저항의 증거 피의 흔적이 이어진 곳은 실험실 내 한 테이블 아래였다. 그곳에서 하얀 벽에 피가 튀긴 채로 얼룩져 있었다. 많은 얼룩은
손자국처럼 보였고 이는 민지가 필사적으로 붙잡거나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음을 보여줬다. 실험실 안의 물건들은 엉망진창이었다.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의자, 뒤집힌 현미경. 민지가 평소에 애정하던 물건이 이제는 그녀가 당해야 했던 상황을 말해주는 듯 마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현미경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민지가 도망가려다 넘어졌거나 강제로 부딪힌 흔적임을 나타냈다. 법의학 담당 이현주 조사관은 피로 얼룩진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을 가만히 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붉어진 눈은 당시의 충격과 마비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 순간에 현장에 있던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곳에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손목의 깊은 상처 시신을 면밀히 검토하던 법의학팀은 민지의 손목에서 깊게 파인 자국을 발견했다. 얇은 철사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 상처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음을 증명했다. 혈액이 흐르다 굳어져 손목에는 뭉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법의학 의사 김승원은 이렇게 진술했다. 우리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목의 상처는 단순히 철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철사를 풀어보려 시도하면서 생긴 긁힌 자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풀지 못했던 겁니다. 민지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굳은 피는 그녀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싸웠음을 보여주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소름 끼치는 단서 중 하나는 피가 묻은 흰 실험 가운이었다. 가운은 실험실로부터 멀지 않은 찬장 속에 급히 감춰진 채 발견되었다. 이는 범인이 사건의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고의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가운 표면에서 점점이 마른 핏자국을 발견했으며 특히 어깨와 목 부분에서 더 많은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이는 범인이 민지의 몸을 쥐어잡고 제압하려 했던 순간을 암시했다. 근처 바닥에는 부러진 연필 한 자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민지가 스스로를 방어하려던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단서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공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뜩한 거울 조사관들이 방을 더욱 철저히 살피던 중 한쪽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서 희미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거울은 바로 벽 틈이 있는 위치 근처에 있었으며 핏자국들은 희미하게 곡선을 그리며 희미한 꽃 모양, 마치 장미처럼 보였다. 이는 민지가 약혼자 지훈과 공유했던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이 자국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남은 흔적이었는지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건의 불가사의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과거의 절규가 들려오는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민지가 했던 절박한 싸움의 강도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이 끔찍한 상황의 묘사를 듣는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말했다. 우리 민지는 정말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민지의 약혼자 박지우는 사건 경위를 듣는 동안 어두운 감정 속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그녀는 분명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최소한. 피가 남긴 이야기, 실험실 곳곳에 남은 핏자국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민지라는 강한 소녀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는 현재의 목소리였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의문의 용의자들 한민지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철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었다. 경찰은 단순히 현장 조사에 그치지 않고 민지의 주변 관계를 깊이 파고들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 얻어진 끔찍한 증거들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사건의 윤곽을 그려내었지만 이 잔혹한 범죄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용의자 명단은 곧 3명으로 좁혀졌으며 이들은 각각 내적인 갈등, 개인적인 비밀, 그리고 민지가 실종되기 전에 이상한 행동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연결되며 점차 극적이고 섬뜩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태현, 수상한 기술자 김태현 32세은 몰레큘 모레출의 실험실의 오래된 기술자로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다. 동료들은 그를 차가운 태도를 가진 폐쇄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일외의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듯했다. 태현은 민지와 여러 차례 전문적인 의견 충돌을 겪었던 적이 있다. 몇몇 동료들은 그가 민지의 지성 및 두드러지는 성과에 질투심을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한 번은 팀 회의에서 태현이 공개적으로 민지를 비난하며 너무 야망이 커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와 대립하지 않았다. 그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실험실 출입 기록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민지가 실종된 날, 태현은 해당 지역을 3번이나 방문했지만 그날 근무 일정은 없었다. 또 다른 동료는 태현이 멀리서 민지를 몰래 바라보곤 했으며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수사가 깊어지며 경찰은 태현이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무마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침묵은 끔찍한 동기를 키운 것이었을까? 전구찬, 의심스러운 경비원 전구찬 45세은 한민지의 시신이 발견된 지하실을 담당하던 경비원이었다. 그의 주요 업무는 카메라를 통해 건물을 감시하고 실험실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었지만 민지 실종 당일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신문중 우찬은 회의적이고 모순된 스케줄을 들이밀었다. 그는 자신의 순찰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약 40분간의 공백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기록이나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의 진술은 점점 신빙성을 잃어갔다. 게다가 그가 지하실을 감시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구에 울린 화재 경보의 원인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조사하자 우찬이 과거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은 이력이 드러났다. 당시에는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의 행적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실험실에서의 특별 권한을 활용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박지훈, 완벽한 약혼자 또는 통제적인 연인. 박지훈 27세은 민지의 약혼자로 겉보기에 매력적이고 재능 있으며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는 이상적인 남성이다. 민지와 지훈은 2년간의 관계를 이어왔으며 둘의 결혼식은 제주도의 고풍스러운 성당에서 2021년 11월 17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로맨스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서 지훈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지의 친구들은 그녀가 때때로 약혼자의 통제적인 행동에 답답함을 느꼈었다고 증언했다. 한 고등학교 동창은 이렇게 밝혔다. 지훈은 때때로 민지에게 너무 엄격했어요. 민지는 자유를 사랑했지만 지훈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민지와 남성 동료 간의 친밀감을 지훈이 오해해 질투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질투만으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을까? 지훈은 민지를 지키고자 했던 약혼자가 아닌 그녀의 생명을 위협한 적이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미스터리 수사 초반, 이 용의자 명단은 셋으로 좁혀졌음에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엔 복잡했다. 각각의 용의자는 이야기, 아픔, 그리고 폭로되지 않은 어두운 비밀의 단편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는 동기 혹은 민지가 죽기 직전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몰레큘 지하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수사팀은 매 순간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지만 사건은 더욱 난해하고 퍼즐 조각은 맞춰지지 않았다. 각각의 캐릭터는 완성되지 않은 그림의 한 조각처럼 사건을 모호하고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섬뜩한 지하실의 현장, 서울대학교 모레큘에. 건물의 지하실은 실험용 동물과 연구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그 자체로도 그다지 쾌적한 곳은 아니었지만 한민지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이곳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로 변했다. 좁고 답답한 복도, 깜빡거리는 넌 불빛, 그리고 숨막히는 적막감은 원래 이곳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과학의 영역에서 어둠과 공포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죽음의 냄새로 뒤덮인 공간 경찰이 처음 지하실 전역을 철저히 조사했을 때 화학물, 말라붙은 피, 그리고 사체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법의학팀은 전문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냄새의 강도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의 강중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엔 그 냄새가 동물 사체 보관실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이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란 걸 느꼈죠. 마치 이곳에 감히 묘사할 수 없는 비극이 서려 있는 듯 했어요. 불길한 복도의 흔적 민지에 시신이 발견된 벽 틈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천장의 넌등이 대부분 나가거나 깜빡거려 고요한 어둠 속에 점점 밝아지는 외딴 빛의 섬들을 만들었다. 조사관들의 발걸음 소리는 복도를 울리며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무장시키는 불길한 리듬을 이루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는 희미한 발자국들이 산발적으로 보여 손전등 불빛 아래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몇몇 발자국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벽 틈으로 향하다가 어딘가로 사라졌다. 누구도 그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누군가가 들어갔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은 듯한 흔적이었다. 근처의 작은 방들에서는 연구 도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부서진 화학약품병, 비워진 실험용 동물 상자, 그리고 뒤집힌 의자가 난잡하게 바닥에 놓여 있었다. 실험실 앞 유리창에는 검은 마커로 휘갈겨 쓴 듯한 글귀가 눈에 띄었다. 지금 당장 도망쳐. 그러나 이 글귀가 누가 왜 남겨둔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천장 속 구멍, 소름 돋는 발견 민지의 시신이 발견된 방 중앙에서 팀은 천장에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그 구멍은 허술한 나무판으로 덮여 있었고 대충 붙인 듯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번 열어봅시다. 한 조사원이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무판이 제거되자 천장 깊은 곳에서 검은 가방이 떨어졌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만으로도 모든 조사관들은 순간적으로 몸이 움찔했다. 가방을 열자 피에 범벅이 된 흰옷 한 벌이 드러났다. 그것은 한민지가 실종 당시 입었던 실험복 중 하나였다. 그 안에서는 엉켜있는 검은 머리카락들과 말라붙은 혈흔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물증은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 천장 구멍과 나무판은 단순한 물리적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의 잔인함과 비정상적인 심리를 암시하는 고통스러운 비유처럼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타난 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공포만이 아니었다. 조사관들은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로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몇몇은 어디선가 막힌 배관에서 나는 똑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무엇인가가 내부에 갇혀있는 듯한 소리였다. 또 다른 이들은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했다.
사뭇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각을 남겼다. 특히 불안을 더한 것은 현장 근처의 벽에 남은 긴 핏자국이었다. 이는 마치 민지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다 혈흔을 남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핏자국의 끝은 벽으로 멈췄다. 그곳엔 문도 출구도 없는 막다른 벽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미로가 아니에요. 이 지하실은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두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 조사관은 경계하며 말했다. 단순히 범죄 현장이 아닌 비극의 중심부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 지하실은 한민지의 죽음이 남긴 비극과 끊임없는 수수께끼의 상징으로 남았다. 범인은 이곳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현장으로 만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감춰진 장소로 사용한 것일까? 차가운 콘크리트와 철골의 온도 속에서 현장에 남은 단서들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이 지하실은 그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넘어 비극의 심장 같은 곳이었다. 조사를 마치고 떠나는 각 조사관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어둠 그 자체가 그들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했다. 영원히 남은 침묵 다음 날,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들은 몰레큘 지하실에서의 발견 소식을 들었다. 이후 누구도 더 이상 그곳에 내려가기를 꺼려했다. 더 많은 조명 설치, 보안 강화, 심지어 개보수 노력까지도 그곳의 분위기를 떨쳐내지 못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침묵조차도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다. 지하실의 그 이상하고 기묘한 정적은 사람들을 계속 압박했다. 더욱 끔찍한 발견, 몰레큘. 지하실에서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고 사건의 깊숙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수록 경찰은 하나하나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단서들은 한민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죽임을 당하기 전 직면했던 끔찍한 상황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었다. 새로이 드러난 모든 증거는 그 자체로 공포의 퍼즐 조각 같았고 완성되지 않은 잔혹한 전체 그림을 그려나갔다. 운명의 목걸이 지하실 인근의 직원 탈의실에서 경찰은 민지의 가족이 즉시 알아본 물건을 발견했다. 바로 민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의미 있는 은,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거칠게 끊어져 있었고 민지라는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발견 현장의 긴장감은 민지의 낡은 사물함 표면에 묻어있던 작은 핏자국과 함께 더해졌다. 그곳에서 수사팀은 피로 얼룩진 메모와 그녀의 연구 기록 일부를 발견했다. 기록은 구겨져 있었고 혈흔이 남아있는 손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가 일종의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조사관이 귓속말하듯 말했다. 의문의 발자국, 핏자국과 발자국 또한 점차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다. 발자국은 비상구 계단까지 이어져 있었고 이 위로는 크기가 더 큰 발자국이 중첩되었다. 경찰은 이를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 발자국이 고급 건물에서 자주 쓰이는 안전화와 일치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용의자 김태현이 착용하던 종류의 신발이었다. 계단을 따라 이어지던 핏자국은 비상구 문 근처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여기서 경찰은 문이 안쪽에서 잠겨져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민지가 도망칠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막혔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사관 이현주는 말했다. 이 핏자국은 마치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도움 요청 같았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우리가 더 빨리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문과 벽에 긁힌 흔적 현장에서 가장 충격을 준 발견 중 하나는 철제문과 복도벽을 따라 남겨진 깊은 긁힌 자국이었다. 명백히 도구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한 흔적이었다. 민지의 손톱은 법의학 검토 결과 부러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굳은 피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한 흔적이었다. 또한 벽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들이 남아 있었다. 피로 쓰여진 듯한 이 글자들은 알 수 없는 문자의 나열로 보였다. 분석을 통해 이는 민지가 쓰러지기 전에 남기려 했던 메시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어쩌면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았지만 말로 표현할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파괴된 휴대전화 현장 가까운 곳, 큰 화학물질통 뒤에 숨겨진 공간에서는 의도적으로 파괴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화면은 산산조각 났고 내부 부품은 주도 면밀하게 해체된 후 절단되어 있었다. IMEI 번호는 이 기기가 민지의 소유품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이하게도 메모리 카드와 보호 케이스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메모리 카드를 분석한 결과 실종 직전 민지가 실험실에서 짧은 녹음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녹음된 음성 속 민지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이와 함께 이상한 발소리와 무거운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문이 세게 닫히는 듯한 쾅 소리가 울린 뒤 정적이 감돌았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용의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남겨진 녹음은 이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며 용의자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피 묻은 실험복, 충격적인 진실, 가장 끔찍한 발견 중 하나는 민지가 실종 당시 입고 있던 두 번째 실험복이었다. 천장 구멍에서 발견된 이 옷은 분석 결과 민지의 피뿐 아니라 김태현의 혈액과도 일치하는 흔적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태현이 현장에 있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또한 민지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천 조각들과 옷감의 섬유질 역시 사건 당시 김태현이 입고 있던 작업복과 일치했다. 이는 민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자를 붙잡고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말하지 못한 고통 현장에서 나타난 모든 단서는 민지가 마지막 순간에 겪었던 공포와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소녀가 절박하게 버티려 했던 이야기, 그러나 끝내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순간들이었다. 민지의 할머니는 이 사실들을 전해 듣는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제 손녀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건가요? 민지는 정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아이였어요. 약혼자 박지훈도 긴 침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저는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각 제시된 물건들과 차가운 핏자국이 사건의 진실을 조각으로 맞춰갔다. 이 증거들은 경찰로 하여금 범인을 한 발짝 더 좁히게 했지만 남은 고통과 슬픔은 결코 사라질 수 없었다. 꼬리를 드러낸 용의자 증거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서울경찰서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3명의 주요 용의자, 김태현, 전구찬, 그리고 박지훈. 모두 여러 번 신문을 받았지만 각자 혼란스럽고 모순된 진술로 수사를 뒤엉키게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김태현은 불일치한 행동들과 그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물리적 증거들로 인해 가장 큰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이상한 태도와 조사관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작은 신호들, 처음 경찰에 소환되었을 때 김태현은 지나치게 태연한 태도로 신문에 응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며 의심스러운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민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변화가 스쳤다. 그는 눈을 빠르게 깜박이고 침을 삼키며 다소 서두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한민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실험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존경했죠.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은 긴장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했고 그의 시선은 점점 불안하게 흔들리며
조사관들을 피했다. 이 작은 신호들은 베테랑 조사관들의 눈에 피할 수 없는 단서였다. 사건 담당 강산군 형사는 첫 신문 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가면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용의자를 몰아붙이는 물증들, 지하실에서 발견된 피 묻은 실험복, 한민지의 손톱 아래 남아있던 옷섬유, 그리고 김태현의 DNA가 일치하며 증거의 고리는 점점 더 촘촘해졌다. 새 증거가 하나씩 조사 테이블 위에 올려질 때마다 김태현의 냉담한 태도는 곧 긴장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수집된 신발 자국 분석 결과 지하실에서 사용하는 기술자용 안전화와 완벽히 일치하는 크기였다. 이는 김태현이 착용한 신발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욱이 한민지의 실종 당시 김태현이 지하실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등록된 근무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쩍게 출입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추궁받자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을 회피했다. 저는 단지 전기 설비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네, 전기가 자꾸 불안정해서요. 그러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실을 밝혀냈다. 카메라에는 김태현이 건물 안팎으로 다니며 한때는 서두르고 한때는 망설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미행하거나 특정 물건을 숨기기 위한 장소를 찾는 듯했다. 특히 그의 움직임은 민지의 시신이 벽 틈에 숨겨진 것으로 믿어지는 시점과 불길하게 일치했다. 신문실에서 폭발하는 긴장감 소환된 지 3일째 되던 날, 김태현은 더 이상 자신의 냉담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강산군 형사가 던지는 잇따른 질문들에 그는 자기 모순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피 묻은 실험복의 사진과 그의 DNA가 명확히 드러난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왜 당신의 피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까? 강 형사는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때 어디서 다쳐서 피가 묻었을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김태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안절부절하며 떨리고 있었다. 강 형사는 멈추지 않고 차분히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 옷에서 왜 한민지의 손톱 자국이 나왔을까요? 당신은 그녀가 옷을 닦아주러 온 것이라고 말하려는 겁니까? 그 순간 김태현의 눈빛이 완전히 굳어지고 얼굴은 창백했다가 곧 붉게 변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분노, 죄책감이 얽혀 환히 드러났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사실상 그는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병적인 심리의 그림자 김태현은 단지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학교 시절 그는 가벼운 행동 장애 및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를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고립된 존재로 만들었다. 민지를 처음 본 순간 그는 그녀의 눈부신 재능과 매력을 마주했다. 그러나 민지는 그에게 영감을 준 대상이 아니라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든 대상으로 변했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 민지가 결혼을 이야기하던 날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분위기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끝내 무너진 진실 김태현은 5번째 신문날 마침내 무너졌다. 경찰의 마지막 추궁 끝에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게 깔리며 떨렸다. 나는 단지 그녀가 떠나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왜 그녀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머리 숙인 그의 자세와 비어있는 눈빛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모든 조사관들은 그 순간 그가 진범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모든 거짓말은 하나씩 드러났고 조용했던 그의 외피 아래는 왜곡된 집착과 파괴적인 심리로 가득 찬 본질이 감춰져 있었다. 소름 돋는 자백. 2021년 11월 18일 여러 날에 걸친 긴장감 넘치는 조사 끝에 김태현은 결국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몸을 떨며 마지막으로 신문실에 들어갔다.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 어떤 도피도 허용하지 않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마치 진실이라는 어두운 막을 걷어내는 듯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무너진 순간 김태현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쥔 채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질식시키려는 듯한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김태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신문을 맡은 강산군 형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 진실을 직접 당신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한민지에게 그런 짓을 벌인 겁니까? 김태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떨리는 손이 테이블 위를 서성이듯 움직였고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했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잃을 수가 없었어요. 방 안은 순간 고요해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죄책감이라고 할 만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삶의 통제를 잃은 사람의 공허함과 감정의 혼란을 드러내는 듯했다. 심장을 찌르는 자백 그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 말은 숨이 막히는 울음과 두려움 섞인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민지가 약혼자 박지훈과의 결혼 소식을 전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진 날이었다. 그녀가 결혼식에 대해 말했을 때 제 안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그녀를 실험실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녀를 뺏어갔잖아요. 그건 견딜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마치 공중의 허공을 향해 외치는 듯했다. 그러나 강상군 형사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차분히 듣고 있었다. 김태현은 계속해서 자신을 폭로해 나갔다. 민지가 실험실로 들어갔던 마지막 날, 김태현은 이전처럼 그녀를 뒤쫓았다. 하지만 그날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이성을 삼켜버린 것은 질투와 집착으로 가득 찬 광기였다.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요. 민지의 마지막 순간, 김태현은 민지를 실험실 안에서 막아섰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가 강하게 거부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자 그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녀에게 애원했어요.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녀는 제게 당신은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해졌고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검게 물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요. 마치 악마가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처럼요. 그는 민지가 도망치려 했고 격렬히 저항했다고 인정했다.
민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손길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쳤지만 김태현은 체격적으로 더욱 강력했고 이미 정신적으로도 통제를 잃은 상태였다. 그는 근처에 있던 철사를 집어들고 민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했다. 그녀가 저를 보았어요. 그런 눈빛으로.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왜? 라고 물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장면을 듣고 있는 이들로부터는 동정심을 얻을 수 없었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분노와 경악뿐이었다. 의도적 은폐와 탈출 시도. 김태현은 민지가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지하실의 좁은 틈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 숨기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믿었다. 아무도 그녀를 못 찾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후 그는 민지의 물건을 정리하고 일부는 파괴해 단서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부수고 목걸이와 실험복을 다른 장소에 분산시켜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고자 했다. 비극적인 집착의 끝, 저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태현은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외쳤다. 저는 단지 그녀가 떠나지 않길 바랐을 뿐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강산군 형사는 그의 왜곡된 논리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차가운 눈길로 말했다. 사랑한다고요? 당신이 그녀를 사랑했던 방식 때문에 그녀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입니다. 김태현의 마지막 자백이 기록되었을 때 방 안에 있던 사람 중 아무도 안도하지 못했다. 모든 이들이 가진 감정은 단 하나, 압도적인 슬픔과 분노였다. 엄청난 재능과 빛을 지닌 한 젊은 여성이 단지 잘못된 집착의 희생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모든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날 비가 내리던 서울경찰서 안. 한민지의 미소와 당찬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여전히 모든 일을 바라보는 듯했다. 김태현의 자백은 진실의 일부를 보여줬지만 그 밑바닥엔 광기, 질투, 그리고 파괴적인 집착이 얽혀 있었다. 밖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비가 그녀의 영혼이 평화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자연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녀를 다시 상처 입힐 수 없고 오직 평온만이 그녀를 기다리는 곳으로. 섬뜩하고 충격적인 동기신문실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김태현의 자백이 끝나고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왜? 라는 질문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긴장된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실력 있는 기술자로 알려졌던 그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김태현을 지하실의 괴물로 변하게 만들었을까? 답은 김태현이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 있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병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 질투, 소유욕, 그리고 왜곡된 열망이 뒤엉킨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어둠 속에서 비뚤어진 사랑. 김태현은 서울대학교에 갓 입학한 한민지를 처음 보았을 때 몰레큘 모레큘의 실험실에서 숙련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마치 터널 끝에서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그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그의 내면을 태워버리는 불길과 같았다. 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녀는 제가 평생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었고 아름답고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태현은 민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미소조차도 그를 미치듯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질투로 뒤틀린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민지의 이 모든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속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김태현의 소심함과 자신감 부족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닌 병적인 소유욕으로 왜곡되어 갔다. 결혼 소식이 부른 파국 처음에는 민지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시절, 김태현은 여전히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언젠가 민지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상을 키웠다. 그러나 2021년 여름,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민지가 완벽한 남자친구 박지훈과의 결혼 소식을 발표했을 때였다. 이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축복의 이야기였지만 김태현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왜 하필 저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그를 선택했을까요? 지훈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그가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나요? 김태현은 경악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민지와 지훈의 관계를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SNS를 몰래 뒤졌고 행복하게 웃는 사진들을 보며 더욱 분노했다. 특히 민지가 실험실 동료들을 초대해 지훈을 소개하던 날, 김태현은 그날이야말로 절정의 지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하얀 미소와 행복은 김태현이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기에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어두운 내면에서 자란 왜곡된 심리, 그러나 단순한 질투만으로 김태현을 살인자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가 저지른 잔혹함은 그의 어린 시절과 뿌리 깊은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김태현은 아버지의 폭력과 냉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박을 키우기 시작했다. 한 심리학자는 김태현의 내면을 이렇게 분석했다. 김태현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정성을 다해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죠. 그리고 상처받은 심리가 집착과 질투를 극대화시켜 오늘의 그를 만든 것입니다. 비틀린 계획의 시작, 2021년 11월 12일, 한민지가 결혼식 준비를 앞두고 몰래큘 실험실을 마지막으로 찾던 날, 김태현은 이미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스스로도 그 계획의 정당성을 계속 고민했지만 집착이 그의 이성을 이겼다. 모든 사람이 연휴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민지가 홀로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김태현은 간절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차갑고 단호히 거절했다. 그 순간 김태현은 모든 것이 폭발하는 기분을 느꼈다. 머릿속에는 결혼식과 박지훈의 얼굴이 떠오르며 광기에 휩싸였다. 그때 제가 떠올린 건 이거였어요. 만약 그녀를 누구도 가질 수 없다면 나 역시 그녀를 놓을 수는 없다. 단지 그녀가 저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두려움 없는 끔찍한 행동, 김태현은 민지를 잔인하게 목 졸라 살해했지만 누구도 예상 못한 사실은 그가 그 순간조차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녀는 이제 저를 떠날 수 없겠구나. 그녀는 이제 영원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렇게 말했다. 왜곡된 심리의 끝에서 온 비극 김태현의 왜곡된 심리에서
가장 참담한 것은 그의 눈에 민지가 꿈을 꾸고 날아가려는 존재로 보였다는 점이었다. 민지의 밝고 찬란한 삶은 어두운 그의 내면 세계와 정반대였다. 이것이 결국 그의 광기를 촉발한 이유였다. 신문실에서 김태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때는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저는 단지 그녀를 붙잡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녀의 행복 따위 필요 없었어요. 오직 그녀만 제 것이길 바랐습니다. 지울 수 없는 어둠 한민지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이 비극에서 비롯된 어둠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드러난 진실은 정화의 빛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차가운 빛과 같았다. 민지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 그녀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 그리고 그녀를 본보기로 삼았던 젊은 학생들까지 그녀의 죽음이 그들의 삶에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느꼈다. 눈물로 가득 찬 장례식 2021년 11월 20일 김태현의 자백이 있은 지 3일 후 민지의 장례식이 열렸다. 이는 한때 모두가 기다렸던 그녀의 웨딩 세레머니를 대신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제주도의 고풍스러운 백색 교회가 그녀의 신부 드레스에 어울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장례식에 놓인 한민지의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어린 시절부터 늘 보여주던 따뜻하고 친숙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는 그녀가 이룰 수 있었을 모든 것, 그녀의 미완성된 꿈, 그리고 어둠 속에 사라진 미래를 더욱 쓰라리게 떠올리게 했다. 민지의 외할머니는 장례식 첫 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눈물도 더는 흘릴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녀의 눈은 텅 빈 듯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잃은 모습이었다. 제 삶의 이유는 늘 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지가 없으니 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지우는 평소 매끈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검은 정장을 입고 관에 손을 얹었다. 그는 결혼식에서 그녀 옆에 서기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녀는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지키기에 부족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침울한 말은 장례식에 있던 모든 이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몰레큘 강의실의 공허함, 서울대학교 몰레큘 강의실. 한때 민지가 그녀의 재능을 발휘하던 무대와 같았던 그곳은 이제 강렬하고 고요한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가까운 동료들은 그곳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떠올리는 것이 너무 괴로워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모든 불을 환하게 밝혀놓아도 강의실이 묘한 냉기와 정적 속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2학년 한 학생은 실험실에 들어섰다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지 선배는 여기 앉아 저에게 과학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하나 공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그녀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생명공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을 달래기 위해 여러 연설을 준비했지만 그들 또한 슬픔을 숨길 수 없었다. 민지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 칭송했던 김윤석 교수는 그녀를 언급하던 중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장례식 후 첫 강의 시간에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꿈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에게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몰레큘 지하실의 저주, 서울대학교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몰레큘 지하실은 아마 그곳에 치료되지 않는 상처일 것이다. 한민지가 사망한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지하실에 발을 들이는 것을 꺼렸다. 과거에는 생명을 위한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졌던 그곳이 이제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때때로 지하실을 탐험해보는 용기 있는 학생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떤 이는 조용해야 할 지하실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실험실 문틈으로 긴 머리를 휘날리는 여자의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다. 대학시설 관리팀 또한 지하실 관련 이상, 현상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 특히 모든 조명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등이 계속 깜빡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한 유지보수 직원은 익명 인터뷰에서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하실은 누군가가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 빌딩 같지가 않아요. 마치 이곳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민지의 가족조차도 그곳이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어둠이 영원히 자리 잡은 공간이라 믿고 있었다. 부서진 꿈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민지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꿈들이 이제는 단순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외할머니를 위해 치매를 예방할 치료제를 개발하려던 그녀의 꿈은 이제 먼지 쌓인 노트 위에 미완성된 메모로만 남았다. 비록 그녀의 이름을 딴 생명과학 연구기금이 설립되었으나 그녀의 삶과 함께했던 그 꿈들은 그녀와 함께 다시는 내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기금 개소식에서 민지의 외할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단 한 문장만 남기고 의자에 앉으셨다. 민지는 절대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저 아이가 편히 쉬기를 바랄 뿐입니다. 빛인가 어둠의 속삭임인가. 이 비극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은 가슴속에 질문을 품고 있다. 과연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몰레큘 지하실의 어둠은 그 기억과 끝없이 얽혀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족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인가? 민지의 한 동료는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민지는 빛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세상을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그저 어둠일 뿐이에요. 왜 그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답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은 보이는 장면에서든 마음속에서든 이 비극을 목도한 모든 사람에게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잊히지 않을 이야기, 그해 추운 겨울. 누군가 서울대학교 정문 계단 위에 하얀 꽃다발을 남겼다. 아무도 그 꽃을 누가 놓았는지 알지 못했다. 흐린 하늘 아래 태양은 희미하고 약한 빛만을 어둑한 공기 속에 비추고 있었다. 어둠은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민지의 이야기는 그녀를 잊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유산 한민지는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떠났다. 그녀의 미완성된 꿈들,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 속에 끝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앗아간 비극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미완성된 꿈의 방 서울대학교에 있는 한민지의 연구실은 그녀가 다음날 아침 다시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 남겨졌다. 책상 위에는 급히 적힌 연구 노트가 아직도 놓여 있었다. 필체는 강렬했으며 메모 속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그녀가 애정을 담았던 현미경 옆에는 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연구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방 한쪽 벽에는 흰 보드가 걸려 있었고 빨간 마커로 민지가 적은 문구가 여전히 선명했다. 노력하라.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 문구는 그녀가 매일 자신을 다잡기 위해 적어둔 신념이었다. 생명공학과 학과장인 김윤석 교수는 고요한 연구실 안에서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민지는 제게 그녀의 평생을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 그녀는 그 일을 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단지 종이 위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텅 빈 방 안에서. 마지막 일기의 페이지들, 민지의 가족과 친구들이 장례 이후 그녀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깊숙한 서랍 안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손수 적어 내려간 문장들로 가득했다. 일기장은 그녀의 이야기, 꿈,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느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할머니가 제 이름을 4번째로 잊으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잠시 멈춰보시다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셨죠. 아마 조만간 할머니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게 될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끔 저는 할머니를 완전히 잃게 될까 두려워요.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이 제가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반드시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이 일기의 내용은 민지의 가족들을 눈물 찢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녀의 삶을 이루는 작은 단편이자 그녀가 가진 의지와 열정의 증거였다. 그녀의 이름으로 세운 연구기금 민지의 이름과 그녀의 꿈을 기리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한민지 생명과학연구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민지가 극복하고자 했던 알츠하이머 병 치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금 설립 기념식이 열린 날, 모든 이들이 작고 따뜻한 자리에서 함께 모였다. 김윤석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개회사를 시작했다. 항상 눈빛이 반짝이며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젊은 학생은 연구란 명예가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이 민지의 소망을 이어가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지의 외할머니는 가장 앞줄에 앉아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발언 요청을 받은 그녀는 소박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한 문장을 남겼다. 민지는 꿈꾸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지 대신 누군가가 그 꿈을 이루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기금의 초기 자금은 민지의 동료,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 또한 자신들이 모아둔 적은 생활비까지 기부하며 뜻을 함께했다. 민지는 저에게 과학에 대한 희망을 주셨어요. 한 학생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울려 퍼지는 기억 모든 것이 시작되고 동시에 끝난 몰레큘 실험실의 지하실은 이제 조용하면서도 묘한 공기가 감도는 공간으로 남았다. 민지의 죽음 이후 누구도 그곳에 발길을 들이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조차 섬뜩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민지와 함께했던 동료 연구원들은 촛불 추모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차가운 복도위 그녀의 피가 흘렀던 자리마다 작은 불빛의 초를 하나씩 놓으며 민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나누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동료를 도와줄 때 보였던 그 인내심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가 늘 환자의 이익을 자신의 연구보다 더 우선시했다는 점을 회상했다. 하지만 멀리서 몇몇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젊은 동료 연구원은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바람조차 불지 않았는데요. 나이가 더 많은 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미완성된 꿈 때문에 그녀의 영혼이 떠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부서져 버린 사람들 민지의 외할머니는 그녀의 죽음 이후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매일 오후 그녀는 작고 낡은 집 앞 의자에 앉아 민지가 선물한 붉은 목도리를 쥐고 있었다. 이웃들은 그녀가 나지막이 민지야 민지야 라고 속삭였다고 전했다. 기억만이 아니라 그녀의 연로한 영혼조차 민지의 마지막 순간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박지훈은 사회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의 창업회사는 그가 더는 운영에 집중할 수 없어 폐업 위기에 몰렸다. 한 친구는 박지훈이 자주 그들의 결혼식이 예정되었던 오래된 교회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꽃다발을 놓고 하염없이 허공을 바라볼 뿐이에요. 어쩌면 민지가 떠난 이후 그도 삶을 잃은 것 같아요. 쉼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유산 어둠이 거세게 드리웠음에도 민지가 남긴 사랑과 소망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의 학교와 실험실로 퍼져나갔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연구를 위한 동력을 얻었다. 민지가 살아온 방식처럼 그들은 어려움을 넘어서며 앞으로 나아갔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민지는 단지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민지가 남긴 연구 노트와 기록들은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꿈꿨던 약물이 실제로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외할머니와 맺었던 약속,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겠다는 그 약속